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채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개천절 연휴 그리고 다음 주 한글날 연휴를 기점으로 유행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 모시고 관련 내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2,086명이 발생을 하면서 주말 기준 두 번째로 많은 수치를 보였는데요. 추가 확산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그 추석 연휴 직후에 이제 확진자 수가 많이 늘었는데 네. 이제 그 여파가 지금까지는 계속되고 있고요. 근데 그렇게 늘어난 확진자 수의 이제 그런 영향은 이제 추석 전에 이동량 증가에 의해서 생겼던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전통 시장이나 뭐 이런 네. 인구 이동이 많았던 그런 곳에서 이제 유행이 나타났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추석 연휴를 이제 한 5일 정도를 저희가 이제 지냈는데, 추석 연휴가 되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회사도 문을 닫고 가게들도 대부분 다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산밀의 공간들 상당수가 문을 닫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추석 연휴가 어찌 보면 연휴 그 유행이 통제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조금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제 어찌 보면 수도권에 있는 그런 소리 없는 전파자들이 민족대 이동을 거쳐 가지고 이제 비수도권에 가서 유행을 전파하게 되는 경우는 이제 추석 연휴 이후에 비수도권의 유행이 이제 불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추석 전에 수도권 유행과 그다음에 추석 이후에 비수도권 유행이 이제 같이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 이건 전국 단위 유행으로 폭발적인 환자 증가가 나타날 수가 있어서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계속 지켜봤던 게 추석 연휴 이후에 그럼 비수도권의 확진자가 늘어나느냐 이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네. 일단 지금 초기이긴 하지만 그 비수도권에서의 그런 유행이 급격하게 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 추석 연휴 전에 지금 수도권이나 광역시를 중심으로 나타났던 이 유행을 잘 이렇게 좀 관리를 한다 그러면 네. 또 대규모의 확산은 어느 정도 당분간은 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비수도권의 확진자가 크게 늘지 않고 있는 점은 좀 긍정적인 그런 현상이다. 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런데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의 비율은 30% 후반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코로나19의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뭐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이 4차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거는 백신 접종을 아직 못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특히 이제 젊은 층이 이제 그런 그 주된 감염 경로를 이제 자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젊은 분들은 활동량도 많고 여기저기 접촉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동선들이 굉장히 많은데 반면에 네. 증상이 대부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증상이거나 아주 경미한 증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코로나19에 걸렸는지를 인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을 접촉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런 접촉해서 감염시킨 사람들 중에서 일부 증상이 나타난 사람이 확진자로 이제 확인이 되면 사실 그게 어디서 왔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실제적으로는 방역 당국에서는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염 경로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지역사회 소리 없는 전파가 주된 그런 전파 양상이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선제적으로 어떤 뭐 역학조사만 열심히 한다고 이 유행을 통제할 가능성이 별로 없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전반적인 전 국민이 다 같이 조심하는 그런 형식의 그런 그 방역을 도입을 할 수밖에 없는데, 또 이 역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수용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백신 접종 완료율을 높이는 그런 방법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개천절 연휴고요. 또 다음 주 한글날 연휴, 또 단풍철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다시 또 이동량이 증가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점들을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연휴가 끼게 되면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이제 네.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연휴가 꼈다는 얘기는 회사에 출근을 안 할 가능성이 많고 가게도 닫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벌어지던 이동량이 줄어듭니다. 대신에 장거리 이동량이 늘어납니다. 네네. 그래서 그 단거리 이동량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수도권이나 이렇게 밀집 지역
지역들에서의 유행은 좀 가서 좀 약해질 수 있지만 이걸 매개로 무슨 뭐 단풍철이다 해가지고 유명 관광지나 이런 곳에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밀접 접촉하다가 그 각각에 있는 지역으로 다 그 코로나19를 퍼뜨리게 되면 전국 단위 유행이 또 시작돼 버리는 네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어찌 보면 단계적 그 일상 회복, 그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전국 단위 유행이 이제 이렇게 자꾸 생기게 버리게 되면 그 시기를 가늠하기도 어렵고 또 여러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연휴 때는 가급적이면 이제 집에서 계시면서 좀 이렇게 휴식을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 거리 이동은 특히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셨고 또 좀 눈에 띄었던 게 말입니다. 지금 연천군 군부대에서 4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대부분이 접종을 완료를 했더라고요. 돌파 감염 사례가 발생을 한 것인데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돌파 감염이라는 거는 이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뭐 충분한 기간, 보통은 이제 2주 이상 지나서 예방 접종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감염이 된 거를 의미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모든 백신들이 뭐 효과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돌파 감염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 돌파 감염이 잘 생기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백신에 대한 효과는 결국은 우리 몸 안에서 두 가지 형태의 면역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체액성 면역이라고 해서 항체를 만들어 가지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 항체와 결합해서 우리 몸의 세포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사멸시켜 버리는 그런 기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세포성 면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그 바이러스를 사전에 인지하게 되면 바이러스를 직접 공격해서 사멸시켜 버립니다. 네. 이 두 가지 방식이 이제 다 작동하는데, 근데 결국은 이건 뭐냐면 우리 몸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난 다음의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면역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항체 형성도 떨어지고 세포성 면역도 잘 안 생기고 하게 되면 뭐 그 예를 들면 그 바이러스의 양이 100 정도만큼 들어왔을 때는 그걸 갖다가 다 어느 정도 제거를 해낸다 그랬을 때 200, 300, 400이 계속 끊임없이 들어오게 되면 해결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아, 예. 그래서 산밀의 공간에서 접촉을 하는데 거기에 확진자가 여럿 있게 되면 바이러스 노출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게 되고, 그런 환경에서는 결국 어느 정도의 백신 효과가 나타나다가도 결국 감염이 될 수밖에 없고요. 네네. 그래서 요양시설과 같이 밀집된 곳, 군대와 같이 사람들이 밀집 생활하는 곳에서 이제 이런 그 확진자가 나타나게 되면 이런 식의 그 백신 접종 완료자 사이에서도 언제든지 집단 감염이 나타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이런 방역 당국에서 또 좀 고심을 해야 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밀집된 환경을 특히 유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일을 하면 될 것 같고, 백신 관련 내용을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 모더나 백신이 화이자 백신보다 심장염을 일으킬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결과가 캐나다에서 나왔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느 정도는 사실 예견된 부분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이 둘 다 이제 메신저 RNA로 이제 그런 그 플랫폼으로 만드는 백신인데 뭐 두 네네. 개가 약간 유사합니다. 그런데 그 맨 처음에 이제 임상 시험을 1, 2, 3상을 할 때, 일상 시험을 할 때 그 용량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용량을 저용량, 뭐 중용량, 고용량 해갖고 용량 결정을 할 때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최소 용량을 갖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화이자 백신 안에는 30 마이크로그램의 그런 유전자 양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모더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그 용량 중에서 부작용은 좀 감수하고서라도 또 실패하면 안 되니까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 마이크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꽤 네네. 많은 양의 유전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더나는 당연히 접종 이후에 효과도 좋게 나타나지만 부작용 역시도 좀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모더나 백신을 갖다가 이제 부스터샷 추가 접종할 때는 반용량으로 낮춰가지고 추가 접종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그런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뭐 나쁘다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느 네. 정도 효과에 중시를 할 거냐, 아니면 부작용을 감수할 거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심근염이나 심낭염이 뭐 지금 캐나다 당국에서 발표를 했지만 뭐 30세 미만의 이제 남성들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고,
그 보통 이제 예방접종 2차 접종 후에 많이 나타나고 일주일 이내 많이 생긴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근데 대부분이 중증으로 진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연 회복이 된다,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인 게 있습니다. 거기서 그 코로나19에 걸리게 되면은요, 뭐 우리는 지금 뭐 백신 접종하면 심근염, 심낭염이 뭐 100만 명당 몇 명 생길지를 걱정하고 있지만, 확진 환자한테서는 그것보다 수백 배가 더 생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에 걸리게 되면 심근염, 심낭염은 굉장히 흔한 현상이고요. 백신 접종 후에는 드문 현상이고, 그러니까 이 걸려서 걸렸을 때의 위험은 사실 네네. 백신 접종의 위험과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심근염, 심낭염만 놓고 봐서도 예. 그런 부분들을 지금 캐나다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부작용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만은 또 이제 저희가 청소년들에 대한 백신 접종 이야기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특히 학부모분들께서 우리 자녀 괜찮을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글쎄, 지금 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소아청소년들도 백신 접종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이제 액면 그대로 딱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소아나 청소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에 걸려도 대부분은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뭐 이렇게 잘 회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상대적으로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뭐 일부 이제 지금 이제 가능한 게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될 텐데, 그 뭐 이제 100만 명당 아주 뭐 드물게 이제 심근염이나 심낭염 같은 것들이 이제 우려가 있어서 이런 부작용과 이등 뭐 별로 증상도 없는데 이런 심근염, 심낭염까지 걱정을 해갖고 접종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아이들 각각을 그 아이들을 딱 놓고 봤을 때의 이득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좀 이제 주목해봐야 될 부분들이 이런 겁니다. 그 이 아이가 계속 앞으로도 계속 한 번도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백신 접종의 유용성이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델타 변이 유행하에서 나중에 진행이 되면 위드 코로나 상황이 되면 아이들도 대부분 다 코로나19에 걸리게 될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걸리는 상황들을 가정했을 때는 사실은 백신 접종이 매우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근염이나 심낭염은 코로나19에 걸리게 되면 그건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입니다. 네네. 백신 접종에서는 굉장히 드물지만 굉장히 흔한 부작용이고, 더더군다나 그런 백신의 그런 항체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얘기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 가지고 AC 이니비터라는 그런 결합체를 갖고 있는 세포들은 다 공격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폐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뭐 뇌도 공격하고 신경도 공격하고 심장도 공격을 합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걔네들이 공격을 해갖고 세포를 다 파괴를 하지만, 그게 이제 파괴를 시키고 나서 제거가 되고 나서 증상이 남지는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게 지금 아이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인데 뇌세포가 망가지고 심장세포가 망가지고 신경세포가 망가진 그런 것들이 나중에 어떤 지능이나 이런 정서 발달에 문제가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위험성을 감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는 사실 안 걸리는 게 네네. 최선인데 과연 안 걸리고 앞으로 계속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확실치가 않거든요. 네. 그리고 걸렸을 때 위험성은 접종의 위험성이랑은 사실 비교조차 할 수 없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당장 코로나19에서 증상 없이 회복되더라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도 20, 30대도 지금 그 코로나19에서 회복된 분들 제가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런데 크고 작은 합병증들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 지속되고 있고 옛날과 다르다는 분들 많습니다. 무슨 소위 브레인 포그라고 해서 막 좀 사람 의식도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망가뜨리는 세포들의 그런 영향력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젊은 분들 증상 없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 걸리고 난 다음에 별로 안 괜찮은 분들이 제 경험으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를 해서 우리가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잘 인지를 하고 네네. 있으니까 심근염이나 심낭염 이런 부작용들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옆에서 잘 관찰하는 그런 가운데서 사실 조심스럽게 좀 적극적으로 접종을 진행하는 게 본인 스스로도 좋고 또 방역의 입장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키지 않아도 좋고 또 학교에 빠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서 좋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피해, 뭐 합병증, 부작용이 증상이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추가 접종 예약도 시작이 됩니다. 이른바 부스터
샷인데요. 60세 이상과 고위험군들 대상으로 시행이 되는데 부스터샷에 특별히 좀 유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까? 사실 뭐 부스터샷은 이제 맞는 국민들이 뭐 유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 네. 방역 당국에서 굉장히 고심이 좀 깊죠. 왜냐하면 뭐 사실 뭐 근거가 있긴 하지만 이분들 어떤 분들을 접종을 해야 되고 어떤 시기에 접종을 해야 되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접종의 용량 자체도 그 맨 처음 시작할 때와는 좀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거든요. 모더나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반용량을 접종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미국에서는 얘기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 모든 백신들이 그 한 번 접종 완료했을 때 평생 가는 백신은 없거든요. 아주 일부의 생백신만 가능하고 이런 그런 이 사백신들은 접종 이후에 결국은 효과가 떨어지는데 그 효과가 떨어지는 시기를 잘 맞춰서 추가 접종을 통해서 보다 강력한 항체를 만들어서 본인의 면역력을 유지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을 가능성을 이렇게 줄이는 그런 방역의 측면에서 꼭 필요하고요. 지금 일단은 60세 이상과 고위험군 중심으로 이제 예방 접종 그 추가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될 예정이고 관련해서 좀 더 정교하게 그 정부에서 그런 네. 지침들을 만들어서 이후에 어떻게 할지 들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접종률도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또 궁금해하시는 게 다음 달쯤이면은 그러면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이 정말 가능한 것이냐 이 부분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규 확진자 규모도 봐야 될 것 같고 뭐 위중증 환자도 그렇고요, 치명률도 그렇고 어떤 점들을 잘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뭐 위드 코로나야 뭐 그냥 정책적으로 오늘부터 모든 것 다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것도 가능은 하죠. 근데 이제 네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게 그겁니다. 이제 이렇게 방역 단계를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경우는 결국은 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가 이제 동반이 될 수밖에는 없고 거기에 따른 확진자 수 증가는 사실 불에 뻔한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 간에 이걸 갖다가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안전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을 때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백신 패스거든요. 그래서 예방 접종을 완료했거나 검사해서 음성이 나온 그런 안전성이 담보된 사람들만 다중시설에 모이도록 하게 되면 그나마 집단적인 발생을 줄일 수 있지 않겠냐. 그걸 이제 계속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이런 코로나19에서 그런 단계적 방역 완화 사이에서 너무 많은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그 의료 체계 부담도 되고 그 뭐 방역 당국에서 관리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아마 이제 백신 패스 얘기도 나오는 거고 단계 완화를 하더라도 뭐 영국이나 이런 곳 같이 갑자기 완화를 해갖고 대규모 확진자가 수가 생기게 만들지 말고 좀 천천히 뭐 시간 제한도 10시에서 12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차분차분하게 이제 그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전략을 지금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그 확진자가 많아지더라도 중증 환자 치료에 문제가 없고 네. 또 경증 환자를 지금 이제 모두 격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재택 치료를 활성화해가지고 나름의 공간에서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이제 확보하는 것들도 중요하고 거기에 가능하다 그러면 경구 치료제까지 네.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일본이 긴급 사태를 종료하고 사실상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일본이라든지 또 다른 몇몇 국가들이 지금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고 있는데 사례들을 보시면 좀 어떻습니까? 글쎄 뭐 위드 코로나를 갖다가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제 시작했던 나라들이 이제 몇 군데 나라들이 있습니다. 네네. 뭐 영국도 있고 뭐 지금 그 이스라엘도 있고 뭐 몇 나라들이 있는데 싱가포르도 좀 그렇고요. 근데 아직 뭐 사실 좀 성공했다고 보기에 뭐 이런 나라들 이렇게 판단되는 나라들이 사실 아직은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도쿄 올림픽 끝날 때쯤에서 하루 확진자가 2만 5천 명 정도쯤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한 2천 명대로 좀 떨어진 상황이고 네네. 그 중간에 이제 예방 접종 완료율이 한 60%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아마 이제 그뭐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그 단계적 방역 완화를 시행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 이제 긴급 사태가 지금 계속 발의가 됐었는데 그것도 한 6개월 정도만 이제 다 이제 해제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이후의 추이를 우리가 좀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랑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은 방역 여건에서 비슷하게 적용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렇게 긴급 사태 해제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방역 완화된 상태에서도 확진자 수가 늘어나지 않는지, 그리고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 그러면 어느 곳에서 나오는지. 예를 들면 지금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82% 이상 예방종 완료를 했지만 거기 전 국민 570만 중에 170만이 외국인인데 그 외국인 노동자들 무슨 기숙사 이런 데서 집단 발생하고 있으면서 통제가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분명한 약점들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미리 캐치를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위드 코로나의 전환은 참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내용들 분석을 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